NLL을 넘어 북한군 한 명이 강원도 고성으로 걸어 내려와서 귀순했습니다. 지난 8월에요. 이곳 교동도와 강원도 고성 지역에서 연이은 탈북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전기철조망이 쫙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기철조망 넘으면 뚝이 있어요, 말뚝이. 그 위에가 이제 지뢰밭인 거예요. 넘다가 잡혔다. 이거는 그냥 사형이에요. 북한에서 들어오려면 4km에 하나씩 초소가 있어요. 그 뛰면 사신 것처럼 쏘갔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넘어왔잖아요. 한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사람은 빠진 것 같아요. 교동도와 백벌에서 남북 주민이 꽃게 축제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저는 사실 1박 2일을 촬영하면서 네. 정말 많은 데를 돌아다녀봤는데 이 교동도도 가봤거든요. 네. 거기서는 이제 북한이 좀 보입니다. 이게 잘 보이는데 정말 여기서 만약에 나중에 통일이 된다면 여기서 축제를 열어도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죠. 이 축제를 연다면 아마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드는데 지난 8월에요. 이곳 교동도와 강원도 고성 지역에서 연이은 탈북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이만갑하면서 참 탈북하신 분들 많이 봤는데 같은 달에 2명이나 탈북을 한 것은 제가 처음 봤고요. 심지어 두 분 다 걸어서 탈북을 하셨어요. 야,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북한에서 주민으로 추정되는 사람 한 명이 서해 NLL을 넘어 우리 측으로 귀순을 해왔습니다. 북한군 한 명이 오늘 새벽 강원도 고성으로 걸어 내려와서 귀순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걸어서 실탄을 장전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진짜 깡이 장난이 아니네요. 아 정말 정말 걸어서 이 탈북했다고 하니까 뭔가 탈북이 쉬워 보이게 들리거든요. 그렇지 뚜벅뚜벅. 예, 이게 가능한가요? 특히 이 강원도 고성에서 탈북한 이 북한 군인 뉴스를 보면서 이재훈 씨가 주인공이었던가요? 뭐 영화 탈주 맞아요. 있었죠. 그게 또 화제였었는데 영화가 현실이 된 겁니다. 야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옛날에 윤계상 씨 주연 맡았던 풍산계란. 풍산계란. 그것도 역시 이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 점프왕. 점프했죠. 장대 높이 뛰고. 사람 없고. 김준 기자 이거 신기한 일이에요 이거. 저 이만갑에 뭐 헤엄쳐서 온 철은 씨나 이런 분들 많잖아요. 의문의 1패가 철은 씨예요. 이 길을 알았으면 나도 걸어왔을 텐데 죽기 살고 헤엄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8월 20일 새벽에 이 강원도 군사분계선 지역에는 이 남북의 이 군사 장비 차이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라 우주와 땅끝 차이예요. 우리 장비의 수준이 북한군의 장비랑은 비교가 안 되죠. 그렇지. 열 감지 장비가 있어요. 열상 감지 장비. 그 열상 감지 장비에는 뭐 조그만한 고라니, 뭐 산 짐승, 비둘기 움직임까지 야간에는 이게 다 포착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우리 열상 감지 장비에 사람의 인기척이 포착이 된 거예요. 8월 20일 새벽에. 그래서 우리 군이 즉각적으로 이건 북한에서 넘어오는 귀순이다 라고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이제 우리가 마중 나가요. 이렇게 포착이 되면 저희가 마중 나가 드립니다. 이걸 군사작전으로 귀순 작전이라고 합니다. 귀순 유도 작전. 왜냐하면 이 귀순 유도 작전이 필요한 이유는 귀순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불시에 총격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를 최대한 미연에 방지하고 북한군이 눈치 못 채게 우리가 은밀하게 마중 나가서 안전하게 데려오는 작전이 사실 이게 말보다 되게 쉽지 않아요. 무사히 MDL 군사분계선을 넘자마자 우리 군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무 살기 어려워서 남으로 내려왔습니다. 라는 얘기를 우리 군인에게 바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민군 병사는 20대고 남성이고 당연히 계급은 하사인 것으로 현재까지 밝혀졌습니다. 와, 아니 근데 북한도 분명히 군인들이 분명히 경계를 쓸 거 아니에요. 삼엄하죠. 근데
우리 군도 출발할 때 알았으면은 북한군도 분명히 알았을 텐데 이게 안 잡히는 게 좀 이게 이제 거짓말을 또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거짓말을 잘해. 기순 군인의 말에 따르면은 군사 군계선을 옮기 전에 당연히 여러 번 초소해서 검문을 당했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지금 탈영병 잡으러 가는 길이야. 라고 했더니 또 풀어줬대요. 북한군의 감시를 어떻게 피했는지 궁금했는데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귀순하사가 북한군 초소에 몇 차례 적발됐는데 탈영병을 잡으러 왔다고 둘러대면서 의심을 피했다고 우리 정부에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지금 북한군의 군기가 지금 굉장히 해이해졌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도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믿어줍니까? 그렇죠. 진짜. 분명히 혼자.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알아보고 전화해보고 이럴 텐데 그냥 보내준 걸 보게 되면 이제 북한군의 기강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이렇게 지금 우리 군에서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만큼 이제 북한군의 탈영병들이 많기 때문에 탈영병을 잡으러 간다라고 하니까 그게 일상적인 이제 일이 돼버린 거니까 의심 없이 이제 보내준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올 초부터 왜 DMZ에 그 수만 발의 지뢰를 묻었다. 또 이렇게 감시하기 편하게 나무를 이제 제거하는 작업도 했다라고 하는데 걸어서 온다? 이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두려운 무기는 지뢰예요. 핵무기가 아니라 일단 발목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휴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지뢰가 많이 매설돼 있는 지역이에요. 플러스 최근에 이제 북한군이 또 추가 매설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 통과 못해요. 어디 묻혀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 군 당국이 추정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번에 걸어 내려온 이 인민군 하사가 이번에 추가 지뢰 매설 작업에 참가를 했던 병사가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알 거 아니에요. 지뢰를 어디다 묻었는지. 그래가지고 지뢰가 묻혀 있는 곳을 피해가지고 이리 패스 저리 패스 해가지고 남아했지 않는가라는 추측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 지뢰밭을 뚫고 탈북한 그런 군인 출신을 좀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대부분 군사분 개선을 넘을 때 대부분 그 루트가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을 보게 되면 물이 흐르는 골짜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골짜기를 따라서 이제 내려오게 되면 지뢰를 밟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뢰는 왜냐하면 지뢰는 그 물 밑에 매설하진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분도 오솔길을 따라서 내려왔다는 게 아마 오솔길이 그 골짜기 옆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고성에서 걸어오는 건 육지니까 어찌어찌 넘어왔다 하는 분들을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동도에서 이렇게 바다인데 이걸 걸어왔다. 야,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황해도 물개. 황해도 물개. 해구 이철원 선생. 아유, 이철원 선생 오랜만에. 네, 안녕하세요. 이거 아파서 겨우 참았네요. 철원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교동도하고 가까운 데 사셨잖아요. 그 황해도 연안군에 있었는데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그 교동도를 보면서 자란 것인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아무래도 이제 고향이 황해남도 연안입니다. 교동도가 잘 보이는 지역이 이제 황해도 연안, 배천. 이 지역에서는 교동도가 가까이 보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황해남도 연안군 염전구라고 소금 생산하는 거기가 있는데 까치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대한민국 차 다니는 것까지 보여요. 교동도 그 앞에 그 사람들 다니는 것까지 그 정도로 가깝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다들 넘어오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진 않죠. 왜? 그렇기 때문에 군부대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못 보게 하기 위해서. 다 볼 수는 없는. 그렇지. 잘 보이는 쪽은 그냥 둘 리가 그래서 없지. 거기는 군인들이 올라가서 대한민국 사람들 잘 다니는 거, 차 다니는 거 보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지키는 근데 거예요. 이제 보이니까 좀 볼 기회가 있는 거고. 저는 이제 뭐 볼 기회라는 게 그 핑계를 대고선 가가지고 이제 뭐 수사하는 척하면서 가가지고 군부대 가가지고 쑥 보니까 차도 엄청 많이 다니고 사람도 뭐 엄청 많고 그렇게 보여요 실제. 엄청 같잖아요. 이력 씨는 북한에서 혹시 교동도를 본 적 있나요? 저의 친구가 그 연안군 여자와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전에 이렇게 북한에서는 그 맞선을 본다고 하는데요. 거기 갈 때 제 친구가 좀 군복무를 하고 와서 좀 말빨이 좀 부족해서요. 제가 좀 가운데서 또 여기 옆에서 이렇게 또 그때 함께 그 동행해서 갔었는데 그때도 갔었고 결혼식 때도 갔었고 한 3번 정도는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때 매번 볼 때 느끼는 게 어떤 때는 물때가 다르니까 물이 차 있을 때도 있었는데 또 어떤 때는 물이 다 나가서 썰물 시간대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보니까 그냥 뭐 갯벌이 쫙 드러나 있고 뛰어가도 그냥 한국을 뛰어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동도가 그냥 눈앞에 지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짐작해도 한 2-3km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네 사는 애들은 바보 아니야? 그냥 뛰어넘어가도 될 거리인데 왜 이러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많은 분들이 이게 서해 바다인데 가까워봤자 얼마나 가깝겠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가장 가까운 거리가 2.5km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지도 띄워놓으면 진짜 가까워요. 한강이 보통 평균 폭이 1km예요. 이건 강이잖아요. 그 한강 2배로 겹친 것 정도 되거든요. 여긴 바다예요. 그래서 보통 망원경으로 봐야지 보통 저쪽 상대편에 사람이 보인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교동도에서는 맨눈으로 황해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교동도, 제가 교동도 홍보대사입니다. 교동도 홍보대사입니다. 갑자기. 진짜로? 갑자기? 진짜로요? 나와도 이제 그 교동도 홍보 영상을 많이 찍었어요, 제가. 그래서 진짜로 이제 그 교동도 홍보 대사고, 그러니까 이제 문체부랑 이제 해병대에서 그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교동도 안보 투어가 있어요. 네네. 제가 가이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동도에 그 재래시장 가면 제 사진이 깔려 있어. 교동도의 BTS요. 약간 후배인데. 약간 교비보다는 교주 느낌이 좀 났어 방금. 알겠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이번에 제가 나름 교동도의 홍보대사니까 얼마나 교동도와 북한 황해도가 가까운지 제가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재밌겠다. 아, 저기구나. 저 멀리 보이는 저 땅이 바로 북한 땅 황해도입니다. 가깝죠. 이 망원경으로 이용하면 황해도에 있는 건물도 보이고 연백평야에서 농사 짓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도 다 보입니다. 아, 진짜 가까운데 막 못 가니까. 저기 앞에 보이는 황해도까지 거리가 한 2.8k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바다가 2.8km면 굉장히 좁은 거예요. 게다가 여기가 지금 한강, 임진강, 예성강이 다 만나는 그런 지점이거든요. 강의 하구원은 상류에서 내려오는 퇴적물이 많이 쌓이겠죠. 그러니까 썰물 때는 무릎까지 정도밖에 안 온다고 하거든요. 충분히 걸어서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 깔중에는 여기 물이 굉장히 싹 빠져요. 썰물이요? 예. 그럼 걸어올 수 있는 정도로 물이 빠지나요? 그 사람 여기까지 찾은데 뭐 작년인가? 시체도 보는 게 아이고 이런. 여군이라고 하더라고. 여자인데. 시체가요? 여기 사람들은 다 봤지. 나도 여기서 봤죠. 그러니까. 여기 바로 여기서 뱅뱅 돌았으니까 시체가. 아, 이 앞에서. 저 물이 도는 거 보세요. 아, 도는 게. 저게 현장에서 가보면 정말 빠른 거예요. 북한분이 내려오셔가지고 노크한 귀순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저 2층 집 보이는 저 놓겠다는. 아, 저 집이요? 예, 예. 아. 오늘 오전 3시 30분쯤 북한 주민 한 명이 인천 강화군으로 귀순했습니다. 이 북한 주민은 불빛을 보고 민가로 다가가 문을 두드려 집주인을 깨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채널A 이만갑에서 왔는데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처음에 받아들였을 때는 여기서 있었으니까. 아, 이 자리에 여기요? 시간은 몇 시쯤 되셨나요? 3시 반 정도. 새벽이요? 북에서 오셨다고 하죠. 북에서? 바로 이제 군부대 연락해드리고 거기 하겠다니까 좋다고 해서 그때 해병대 연락해서 그렇게 했었죠. 커피 한 잔씩 하고. 커피를요? 담배 한 대씩 피우고. 비스켓 하나씩 갖다가 이제 있어가지고. 아. 그래도 많이 안전한 것 같은데. 여기 와서 해달라고 내가 해준다고 하니까. 아, 지금 얼마나 가까운가 하면은 세상에. 일단 예전에 이제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 이제 북측 저 황해도에 가신 분들이 바로 이제 한국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깨톡도 저기서 됐대요, 저기서. 너무 가까워서. 2.5km니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동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는 강화군 소속인데 강화읍과 교동도는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통적으로 교동도에 사시는 주민들은 옛날부터 남북이 갈리기 전부터 장을 보러 가실 때 생활하실 때는 강화도로 건너가신 게 아니라 물 빠지면은 조금만 건너가면 방에 황해도니까 황해도에 가서 장 보고 오시고 다시 교동도로 건너오고 강화권이 아니라 황해도권이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 정도로 가까웠다. 가까우니까. 철원시야도 그렇고 이력시도 그렇고 이렇게 가까운 루트가 있었는데 편했을 것 같은데 더 이렇게 좀 수영해서 온 이유가 있나요 혹시?
아, 저도 뭐 북한에 있을 때 당연히 엄청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었죠. 그 이제 영상에서 나왔던 교동도 앞에가 아마 배천군 역구돌일 거예요. 아마 행정구역이 북한에서. 거기서 제일 가까운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한국과 가깝기 때문에 또 경비가 삼엄해요. 네. 그리고 그게 제가 들어가가지고 진짜 생판 모르는 대로 오갔다고 솔직히 결심하기는 좀 쉽진 않거든요. 아, 이왕이면 좀 멀더라도 좀 개 고생을 하더라도 내가 아는 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 왜냐면 여기는 내가 지뢰밭도 알고 철조망도 전기 철조망도 알고 하는데 여기는 뭐 철조망도 그렇고 지뢰밭도 그렇고 전혀 파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진 않으니까 솔직히 그렇죠. 살려고 내려오는 거 네, 그래 살려고 내려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멀리 돌아오는 거를 선택을 했던 거죠. 이력 씨도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분명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쪽 루트를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바다 쪽으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저 혼자 했다면 뭐 충분히 그 교동도 앞바다 그 갯벌로도 왔을 수 있죠. 왔을 수 있고 여기를 숱한 사람이 시도를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반역자로 몰리고 뭐 간첩으로 몰리고 잡혀간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여기로 오려고 노력해서 다 성공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저는 저희 가족들과 헤어져서 나중에 뭐 이산 가족의 그 이별을 막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가기 위해서 그 타이밍을 노리는데 일단은 그렇게 되자니까 장거리를 피하고 또 뛰어갈 수 있는 교동도를 또 선택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까 여군병사 시신이 바다에서 보였다는데 이게 그동안 시도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이 100명인지 1000명인지 맞아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철원 씨 같은 분이 맘먹었다고 다 와서 산 것도 아닙니다, 이게. 예. 그 심리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중국 쪽이야 그래도 뭐 그냥 국경을 넘으면 된다고 하지만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는 이건 사실은 이제 교전 지역이기 때문에 그럼 바로 이제 사살의 어떤 위험이 있는 지역이고. 그러니까 중국으로 가잖아요. 중국에서는 잡혀도 그냥 이거는 경제범으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거 구하러 갔다 이러면 보이부에서도 그냥 뭐 대충 뭐 단련된 6개월 뭐 이렇게 하고 끝내요. 근데 남한으로 오다가 NLL을 넘다가 잡혔다 이거는 그냥 사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급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가려면 중국을 통해서 가야 돼요. 저하고 같이 수영초소 온 애가 여기 이만갑에 나왔댔는데 중국을 보고 야 중국 이렇구나 하고서 중국이 한국 가겠다고 튀었다가 잡혀서 나왔어요. 잡혀서 나와가지고 종당에는 저하고 바다로 왔는데 바다로 가자니까 야 가다 잡히면 우리 죽지 않니? 난 중국 갔다 살아서 왔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갈림길이 그거예요. 중국으로 가면 좀 살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여유가 있는 바로 이제 바다로 뛰어들면 이놈들은 무조건 100% 무조건이니까 이거. 정치범이 되거든. 이게요, 여러분, 평지처럼 걸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맞아요. 거기다 대고 발이 들어가는 지역이 또 있어요. 한 번 들어갔다가는 진짜 푹푹 빠져요. 이게 왜냐면 퇴적물이 또 쌓이는 데고. 이게 가능하냐? 2.5km가 무슨 짧은 건 줄 아는데 우리가 보인다고 하지만 엄청나게 위험하게 먼 곳입니다. 그렇지. 이거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철원 씨. 저는 근데 가능할 것 같아요. 뭐 2.5km라는 키로수를 떠나서 뭐 우리나라 시스템이라면 이제 뭐 열감지 장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겠죠. 그 뭐 들어가기 전에 벌려쳐서 차단되고 잡히겠죠.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이제 기술 장비가 없거든요. 다 사람의 그냥 시력으로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전기가 오느냐, 전기 철조망 그리고 지뢰밭 이거뿐이에요. 그것만 무사히 넘으면은 이제 물에 들어가면은 전기 철조망 지뢰뿐이라니요.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살아서 왔기 때문에 그게 제일 위험했어요. 이 갯벌 같은 경우에는 물이 빠지면은 민물 썰물 있잖아요. 이제 오신 분도 보니까 새벽에 이제 들어갔다고 하는데 밤에 들어가면은 딱 엎드려가지고 그 갯벌에서 몸 한 번 구르잖아요. 그리고 보복 전진을 어느 정도 가면은 시야에서 안 보입니다. 네. 보복으로. 저는 뭐 물론 뭐 갯벌로 안 오고 저는 물로 들어갔으니까 이 안에가 감시초소에 잠복을 나온다고 해도 물에서 떠다니는 거 잘 모르거든요. 밤에는 달빛에 비치면 이게 사람인지 뭔지 잘 안 알려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들은 이제 갯벌로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감탕 쓰고선 어느 정도 보복 전진해서 오면 안 보여요. 아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국방부 이 발표에 따르면 올 때는 2명이 그죠. 그러니까. 왔다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한 명만 지금 도착을 했잖아요. 북한에서 주민으로 추정되는 사람 한 명이 서해 NLL을 넘어 우리 측으로 귀순을 해왔습니다. 이 같이 온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이 오는 도중에 행방불명이 되면서 군이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두 사람이 농았잖아요. 네, 두 사람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잘 아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빠진 것 같아요. 아이고. 저는 이분이 이제 물살에 떠내려갈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제 바다로 오긴 왔는데 저희도 뭐 오다가 물이 너무 빨리 빠지면 갯벌로 이제 걸어오다가 서해 바다 또 갯골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하얀 데가. 거기에 물 빠지면은 엄청 빠릅니다. 거기는 그냥 떠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오신 데는 보니까 뭐 임진강, 내성강, 한강이 합쳐지는 곳이잖아요. 그 물살이 엄청 빨라요. 그리고 이분은 한 20대라니까 자기 젊은 용기가 있고 그게 있으니까 살았지. 이분은 거의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살에 떠내려간 것 같아요. 수영은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고 다. 맞아요. 그냥 물길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물이 그냥 한쪽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몸을 맡기고 손발만 놀리면서 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네. 바닷물길에 수영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크게 없는 의미가 그리고 뭐 파도 서해 바다는 파도 안 치는 줄 알고 어떤 분들은 야 그냥 뭐 오면 되지 않냐. 그리고 또 서해 바다는 또 염분이 좀 많으니까 잘 뜨지 않냐 하는데. 아니 제가 그랬어요. 바닷물에 그 몸 한번 던져보세요. 그냥 떠 있는지 움직여야 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도보로 그 탈북을 하게 된 그 두 루트 교동도와 강원도 이제 고성이 공교롭게도 이제 대북 확성기가 설치돼 있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사실은 대북 방송이 좀 효과가 있었던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추측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습니까? 예, 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의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동도라는 게 사실 서부 전선 지역 아닙니까? 그쪽 지역이 대체로 산이 없고 이 호호 벌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북 확성기를 켜게 되면 그 출력이 20 내지 30km 밖에까지 이제 나갈 수 있다. 이거고 또 하루에 지금 16시간씩 이제 만가동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또 방송 내용도 지금 최근에 그 북한 외교관이 탈북을 했다. 그리고 북한 뭐 어느 군부대에서 또 어느 병사가 탈북했다. 이런 방송들이 기본이거든요. 최근 다수의 북한 외교관이 북한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이탈 주민 최초로 법무사가 된 김옥순 씨의 사연을 전해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대북 확성기 효과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제가 살던 지역이 이제 황해도 지역이기 때문에 황해도 연안, 배천 이쪽 지역에서는 대북 방송 잘 들려요. 들려 진짜 웅얼웅얼 들리지 않아요? 웅얼웅얼 들리는 건 이제 북한에서 이제 대북 방송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키면은 북한에서 이렇게 같이 마주치지 않아요. 왜냐면 이 출력이 우리나라하고 잽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한테 돌려놔요. 북한 방송. 북한 방송을. 북한 방송을 북한 사람들이 듣게끔 해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막 믹서를 시켜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 북한에서 전기가 그렇게 24시간 오지 않잖아요. 그러네. 정전이 될 때가 있어요. 이 방송국이. 그러면 또렷하게 들려요. 안녕하세요. 이 소리가 들려요. 밤에는 진짜 들려요. 얼마나 호호 벌판이 나면 연백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농촌동원으로 이제 황해남도 연안 배천에 갔었거든요. 대학 때. 그러니까 연백벌이 들어가게 되면 화장실에 못 갑니다. 호호 벌판이거든요. 은폐가 전혀 안 되는군요. 아무 호호 자격이 벌판입니다. 가도 끝이 없는 벌판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그러니까 농사짓기 좋은 곳이었다고 했을 수도 있겠다. 낮에는 뭐 농장원들 그 주변 농장원들 있잖아요. 그 근접 지역에 있는 주변 농장원들은 우리 대한민국 그 방송 들으면서 힘이 나서 노래 부르면서 왜냐면 그거 어차피 노래 들리니까 그 모르면서 따라하면서 이 노래 생각이 난다. 혹시가 열리면 엄마가 생각이 난다. 이거를 북에서 들은 거야? 그렇죠. 북에서 들었죠. 저는 북에서 한국 노래 라우나 선생님 그리고 임재범 선생님 노래 그리고 또 뭐 윤도현 그 밴드 노래 그거는 웬만큼 다 알고. 확성기 효과 확실하네. 저런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이력 씨야말로 여기서 만약에 대북 방송을 하거나 이력 씨 여기 와 있다는 거 북에서 만약에 이 방송 나가면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흔들리고 막. 그렇죠. 효과가 크죠. 그죠? 배가 없어졌고 배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 그냥 가족도 아니라 그냥 뭐 이삿짐을 싣고서 사라졌다. 뭐 이건 알고 있는데
수상한 건 뭐 보이부 애들이 와서 그냥 뭐 집을 검열하고 왔다 갔다 뭐 붐비고 이렇게 그러고 있는 상황만 봐도 뭔가 터졌다는 건 딱 아는데 그때 느낌이 남쪽의 소식을 빨리 접해야겠다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집에 가서 뭐 라디오 듣고 뭐 이렇게 TV 보고 채널 잡아가지고 뭐 소식이 없나 되게 궁금하거든요. 뭐 조용하면 아 이거 가다 죽었나? 왜 뭐지? 이런 궁금증이 많이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뭐 뉴스 그러니까 뭐 뉴스나 뭐 라디오 같은데 잠깐 그런 나오는 게 그냥 뭐 몇 명이 뭐 며칠 몇 시에 뭐 어디로 배를 타고 이렇게 왔다고 그래서 귀순이다고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면 아, 그 사람들 가긴 갔네. 성공했나 보다 하고선 이렇게 되게 마음이 그래서 설레죠 저도. 이거는 실제 효과가 있어요. 제가 탈북한 이후에 제가 탈북한 그 내용을 가지고 북한에서 강의를 냈더라고요. 보이지돈이라는 게 당의 배를 그렇게 받아 처먹고 그 바다를 했다라고. 네, 당의 배를 듬뿍 받은 놈이 이제 친구하고 서해 바다로 이제 탈북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전 국민적으로 하진 않고 군인 그리고 보안, 당 이런 그 엘리트층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쪽에 이제 지도 통제 기관에 있는 사람들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그 4군단 부대에 있던 애가 탈북을 한 거예요. 2018년에. 그래가지고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 하니까 자기 북한에서 왔대요. 그래서 갑자기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까 놀리지. 북한에서 왔는데 갑자기 나한테 왜 전화하지? 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탈북인 거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니까 강의를 했대요. 그래서 보이연도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갈 수 있어. 역으로 생각해보라. 나도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리는 것도 하나의 북한의 이 주민들에게 큰 시너지 효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사실 이제 대북 방송을 하면서 이제 주민들뿐만 아니라 대북 방송을 그 강화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군사 경계선이잖아요. 사실 이제 맞아요. 바로 경계를 쓰고 있는 군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전부는 아닐 거예요. 이번에 강원도 고성으로 넘어온 그 북한 군인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고 있다. 그리고 재력이나 인맥이 없으면 보직도 좌천되는 어떤 현실을 보면서 남한행을 이제 결심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을 때는 이미 북한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이제 탈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쪽으로 점점 더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코앞입니다. 이 황해도에서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은 우리 이력 씨, 이력 씨의 이야기 더 자세히 들어보기 위해서 오늘 이 증언을 해주실 분을 이 자리에 직접 모셨습니다. 북한에서 오셨다. 이력 씨의 부인 이미령 씨를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 6일 밤 9명의 북한 주민이 작은 목선을 타고 서해를 통해 귀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항해남도 해주에서 온 김이력의 아내 이미령이라고 합니다. 잘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이런 걸 해본 적 있어요? 인터뷰 같은 거? 아니요. 한 번도. 처음이에요? 네. 어색하시죠, 좀?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저 황해도에서 오신 분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황해도 연안 사람입니다. 네, TV에서 봤어요. 예. 배가 없어서 헤엄쳐. 유튜브에서 봤어요. 이만갑에서. 고맙습니다. 제 와이프가 좀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컨트롤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아까 나 지금 잠깐 쉬는 시간에 나오시기 전에 화장실 갔는데 막 이 화장실 딱 도착했는데 저 형님 우리 와이프가 좀 부끄러워할 수 있으니까 부끄러워하지 않게 잘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넣어줬을 줄 알았는데 안 넣어줬어요. 아직 남한사회에 적응이 안 되셨네. 저는 그 팬이 뭐냐면요. 아니 워낙에 좀 이 겁을 주는 그런 이상을 딱 지고서 항상 이렇게 해서 표정으로 사람을 좀 흔들으니까 내가 좀 그러지 마시라고 그 뜻이었거든요. 그러지 마시라요. 아니 대한민국에 와서 잘 생활하고 계신데요. 우리 이력 씨가 북한에서의 이 농장원들의 생활을 직접 촬영해서 가져온 게 있거든요. 그 장면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와. 손으로 정말. 저 돌밭을 허미하나로. 이게 낮인데 집이 이렇게 어두운 거잖아요. 와 이게 지금 며칠 시승령이나요?
그렇게 싫어하는 게 있나요? 뭐 보고 물들 이거 버리는 게 뭐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뭐 거기 1년치 신경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나요? 그렇죠. 3월 20날부터 이틀에 함께 있었단 말이야. 4월 3일까지 있었단 말이야. 하니까니 그게 아들 그래 탑먹은 것이단 말이야. 하고 그게 끝이단 말이야. 아니 내 키로가 꼭 1년을 살아요? 그 동작콩하고 감미하고 훔쳤대. 근데 감도 살만한 거 있겠는데 그게 없어졌다니까 말이야. 콩은 성능 깎아가지고 인파를 치고 말고 그런 메모리 액정 뭐 다 가져갔대. 와. 아마 매일 한 장씩 끓여 먹은 것 같아. 마지막 한 장은 실수래. 해준 것도 보고 싶어. 그래서 배 안 아프지? 안 아파요. 아이고. 아버지는 어디 갔다 게? 돈 벌러? 엄만? 아니 엄마는 어디 갔나? 흑성에? 뭐하러 가요 엄마? 아이고. 대단하다. 나 이 탈북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상을 자, 지금 보니까 좀 어둑어둑한 데서 여러 명이 모여있는데 진짜 불안하도 않게 있어요. 저 북한 주민들이 저렇게 사는 거예요? 아, 네. 대부분 농장원들은 다 저런 데서 살아요. 부엌하고 방 한 칸 있는 데서 한 5세대, 4세대씩 막 들어서 살아요. 방은 진짜 적고 부엌도 진짜 좁아서 들어가서 뭐 이렇게 움직일 자리도 별로 없고 그냥 거기서만 앉아가지고 음식도 하고 뭐 불 떼고 해가지고. 아, 저도 그 농촌 동원 때문에 농촌에 가본 적이 있는데 네. 제가 뭐 북한에서 뭐 하모니카집 많이 봤지만 제가 갔던 데도 창문이 되게 작아서 막 햇빛도 안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습하고 막 곰팡이가 구석구석 막 쓸어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부한데. 근데 영상에서 보는 이런 집은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희들이 이만갑을 진행하면서 조선중앙 TV를 보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뭐 김정은이 새 집을 지어서 이제 인민들에게 보급한다. 그래서 뭐 현장 사진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보도들이 되는데 저희도 사실 저 영상 보고 굉장히 충격 먹은 게 저게 무슨 그 아프리카의 난민들 사는 것처럼 그러게. 전등 하나 없고 실상이 정말 저렇게 움막을 짓고 산다는 겁니까? 아 예. 일반적으로 그저 길이가 그저 한 15에서 20m 정도쯤 되는 그런 건물에 10세대가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에 식구수가 5명이든 뭐 6명이든 관계없이 그러니까 한 방에 몰려 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효과를 내는 게 뭐냐면 땅을 전략해서 한 폭이라도 한 폭의 옥수수라도 더 심자. 그러죠. 또 이게 이나마 차려지는 사람은 그래도 좀 특이충들이 차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군복무를 하다가 군간 제대군인들 이런 사람들 오면 여기다 이 집을 주는 거죠. 배정시키는 거죠. 근데 사회적으로 공을 인정받지 못할 만한 일반 뭐 농장원들 같은 형편에서는 움막같이 땅막을 짓고 여기 한국식의 텐트는 그나마 한참 양반인 거죠. 거기 땅막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땅막 하면 일단 땅을 파서 세면에 벽체가 생겨지게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죠. 위에 지붕만 나무 같은 거를 건져 놓고 그 위에다가 원시 시대 이거는 선사시대 때 했던 건데 좀 나은 집은 뭐 비닐 얇은 비닐 같은 거 갖다가 앞전 같은 걸 박던 뭐 못을 찢어내서 이렇게 비닐로 벽체를 떨리고 그나마 안 되는 사람 반지하 그렇죠. 반지하도 양반인 거죠. 반지하 여기 한국이 반지하예요. 지하를 땅집이 땅. 예예예. 지하실을 땅 속에서 사는 거죠 그냥. 아니 땅을 이렇게 파면 지대가 낮잖아요. 그렇죠. 비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 번에 그 체험을 해봤어요. 저와 이렇게 인간적으로 아는 애인데 얘한테 내가 뭔가 받을 게 있어서 갔었거든요. 갔는데 어두워서 너무 꼼꼼하니까 근데 그 집에 엄마 아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집에 아직 안 들어왔다 오니까 얘가 들어오기까지 기다리라고 거기 있는데 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데 보니까 그릇 거 사발이라는 거 다 들고 뛰어다니면서 그걸 받는 거예요. 물이 떨어지는 거를. 비가 뚝뚝뚝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받느라고 밤잠 못 자고 뛰어다녔거든요. 근데 이거 지붕이 나는 아까 충격적이에요. 지금 땅 파가지고 그 시멘트도 없이 그냥 그 위에
그 나무 덕지덕지 붙인 거는 3,000년 전 신석기 시대예요. 다시 그걸 3,000년 전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 핵무기가 있다는 나라 곳이 핵무기가 있다는 곳이 근데 움집만 그렇게 비가 새는 게 아니고요. 저는 하모니카 주택에 진짜 살았거든요. 근데 그 하모니카 집도 비가 새요. 맞아요. 새요. 나무 판자로 돼가지고 비가 새고 그리고 밤에 누워서 자려고 하면요. 천장 위로 쥐들이 다녀가지고 그냥 와다다닥 이래요. 그럼 은하랑 제가 막 고양이 소리 내요. 야옹야옹 하면 쥐들이 그걸 알아요. 진짜 고양이인 줄 알고 한동안 이렇게 가만히 멈춰 있어요. 경험했어요? 네, 쥐가 진짜 많아서. 그러다가 또 한참 있다가 또 와다다다다다 이래요. 근데 거기는 움집 같은 경우는 쥐들이 뭐 천장에 있는 게 아니라 밑으로 막 다닐 것 같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쥐가 일단 뭐 그런 움집에 들어올 일은 없고요. 어떻게 하겠어요? 냄새도 안 어디 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안 나고. 얼마나 가난한 거예요 지금? 농장원분들 대부분 보면 하루 세 끼도 못 먹고 그냥 있을 때마다 한 끼 생기면 갔다가 뭐 해가지고 먹고 또 그다음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하면 더덕질이라도 조금이라도 해다가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살 수 있을 만큼만 최소한의 식량만 지금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네요. 아니 근데 아까 영상 속에 그 아이가 있었잖아요. 혼자서 이렇게 우비 같은 거 입고 있던 아이. 지금 보니까 뭐 강냉이가루 받으러 갔어요. 아까 뭐 얼마나 받으러 갔다고요? 그 400g. 400g? 네. 그럼 그 400g이 없어서 어디로 받으러 갔던 거예요? 아, 그 집은 진짜 너무 못 살아서 진짜 굶어 죽을 정도니까 400g이라도 주는데 다른 집들은 그것도 안 차려줘요. 400g. 그 400g도 그 집만 차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400g이라는 기준이 뭐 당에서 400g을 무조건 주라고 한 게 아니라 요즘 북한에서 밥을 해먹는 밥을 포 담아다 놓고 먹는 그릇이 그 습기라고 부르는데 그 습기 용량이 400g 당기는 습기예요. 그러니까 한 습기씩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하루에 한 습기씩은 배급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 아래 단에서는 집행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뭔가를 주면서 주라고 한 게 아니라 니들이 줘 알아서 줘 이 소리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상황이니까 이 사람들도 그 형편이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며칠에 한 번씩 흉내내듯이 그냥 한 씩씩 주는 거예요. 줬다는 소리는 되는 거지 그냥.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냐면 이것도 이 동네에 이 식구 중에서 이 집에 막내 아이가 굶어 죽었습니다. 보고가 올라가거든요. 그게 제기되면 위에 가서 야 니들 이렇게 굶어 죽는 애가 나오도록 뭐라고 있었어. 야 최소한 하루에 한 씩씩이라도 배급을 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집만 해당되는 거죠. 아니 한 끼만 굶어도 사람이 어지러운데. 이 농장원들은 있잖아요. 봄, 여름, 뭐 가을, 겨울 사시장철 계속 일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봄에는 모판 관리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뭐를 꼽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내기철이 이제 5월부터 북한에서는 시작이 되는데 그 모내기를 또 해야지. 여름에는 또 김매기를 또 합니다. 또 가을에는 추수가 있죠. 또 겨울에는 뭐 퇴비를 비롯해서 용농 준비를 또 해야 됩니다. 다음에 용농 준비. 하다 나니까 1년 12달 언제 쉴 새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제 추수가 끝난 이후에는 뭐 군량미다 해가지고 한 50% 정도를 다 앗아가거든요, 국가에서. 그리고 또 관리원에서도 또 떼가고 하다 나니까 진짜 그야말로 농장원들한테 차려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농장원이면 쌀이라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농장원이라는 사람 그 직분 자체가 쌀을 생산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그 자체가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군복무를 할 때요. 가보게 되면 그 농촌에서 온 친구들하고 도시에서 온 친구들하고 키 차이가 머리 하나 차이 납니다. 너무 못 먹어서. 그래서 야 농사꾼인데 너 이렇게 왜 못 먹냐? 농사꾼이 쌀이 어디서 우리가 먹냐? 다 떼가고 우리는 뭐 개뿔도 남는 거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이제 50%라고 하셨잖아요. 농민들한테 가져가는 덧대가? 50% 아닙니다. 뭐래요? 70%입니다. 덧대가? 네, 70%입니다. 그리고 그 황해도 연안이나 이제 그 연백벌 지역 같은 데는 농장원들 도둑질 안 하면 배급을 안 줘요. 실제. 도둑질이 자기 식량이에요. 그래서 농장원들이 무슨 말까지 하냐면 도덕은 나의 1년 생산이라고 생각해요. 도둑질을 해야지 내가 1년 먹을 수가 있어요. 배급을 안 주니까. 그리고 군인들이 거기는 무장 근무를 서요. 그 군량미철에는 다 가져가야 되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옛날이에요, 저것도. 옛날이고 지금은 70%가 아니라 이제는 140% 정도를 가져가요. 뭐 더 내놓으라는 거죠? 140%를 가져가는 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이제 가을철에 되면 논이나 밭에 나와서 뭐 옥수수를 따거나 혹은 벼 같은 거를 베서 한 평방에서 수확을 뜨거든요. 수확을 딱 뜨면 이게 한 평에서 예를 들어서 벼가 한 킬로가 나왔다. 한 킬로가 나왔으면 우리 국가계에 한 킬로 400 나와야 돼. 근데 이거 한 킬로밖에 안 돼. 한 킬로 400 무조건 해. 당의 관찰해야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140%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자란 양을 그냥 반반에 집에 재산이고 문자까지 뜯어다 팔아요. 그리고 다 갖다 내가는 거죠.
아유. 그냥 노예네요, 노예 그냥. 너무 슬픈 얘기예요. 이거. 아니 폭동 안 일어나요? 폭동도 일어나죠. 그러니까 폭동이 단체적인 폭동이 돼야 되는데 단체적인 게 될 수가 없는 게 나 위험하기 싫으니까 눈치만 보는 거지 아무래도. 하니까 어떤 집에서 너무 참다 못해 그 폭발하거든요. 그러면 야 일제 때도 이러진 않았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노예네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정치범으로 다 잡혀갔어요 한 집안. 그러니까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거죠. 원래 공산주의가 그걸 없애겠다고 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 농노제도 모두가 다 없애겠다고 평등하게. 하고 토지 개혁하고 50% 배급해주고 이걸 하겠다고 한 게 공산주의인데 지금 하나도 안 된다는 거죠. 미령 씨도 그럼 이렇게 다 뺏겼나요? 저는 그 협동농장 안에 있는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일을 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농사를 지어보지는 않았는데 제 주변에 그 농장원들 그분들은 아침 눈 뜨면 일 나가야 되고 네. 저녁엔 밤 늦게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어린이집에다 맡기는 게 그래서 필수죠. 그러니까 타가소 얘기는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북한은 인민낙원이라서 무료로 타가소를 운영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타가소의 아이들 밥은 세 끼가 나갑니까 제대로? 있는 동안? 하나도 안 나가요. 하나도 안 나가요. 타가소 아이들은 뭘 먹어요? 이거 타가서 오면서 밥을 싸가지고 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싸가지고 오는 것도 대부분 그저 풀밥인데 그 풀밥도 없어서 그래서 못 싸갖고 그냥 오는 애들이 많아요. 밥 못 가지고 오는 애는 어떡합니까? 좀 남들 먹을 때 먹고 싶어서 그냥 바라보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불쌍하니까 한 숟갈씩 그래서 원래 덜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라고 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 한 숟갈이라도 진짜 얻어먹는 밥도 그 순간에 먹어 치우곤 또 다른 애들 먹으면 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아니 그 어린이집 타가서를 보낼 때 엄마가 있을 텐데 엄마가 도시락을 그 싸보내지 않으면 자기 애가 굶는다는 걸 알 텐데 알면서도 못 싸보내는 그 엄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어린이집 선생님이 있는데 예. 저랑 같이 하시던 분들인데 진짜 그분들도 못 살았어요. 하니까 타가서 그 밥 어린이들이 싸우는 거 그거를 한 숟가락씩 훔쳐서 집으로 가지고 그럴 수밖에 가는 없죠. 걸 그 집도 애가 있는데 여기 네, 선생님 몇 번 얼굴이- 봤어요. 애들 거를 뺏어 또. 근데 풀밥이 뭐예요? 그러게 풀밥은 처음 들어봤는데. 나물 밥. 풀밥이라는 게요 90%가 풀이에요. 그리고 뭐 강냉이 가루나 아니면 이차가루라 했거든요. 저희 때는 이차가루라는 게 그 강냉이 아래 껍질을 벗겨서 껍질만 간 가루가 있어요. 그걸 이차가루라고 했는데 그 이차가루랑 풀이 잡탕풀이에요. 그냥 돼지풀, 뭐 토끼풀, 별의별 풀이 다 들어가요. 동네 풀 그냥. 동네에 있는 그런 풀들이 저희는 두만강 가서 애들이 많이 뜯어오더라고요. 그 풀을 같이 삶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으개서 뭐 주먹밥이 뭐 주먹밥이에요. 그냥 풀이지. 그리고 그거 먹으면 애들이 이게 풀떡 옮아가지고 굽는 애들도 있고 막 가려워서 긁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나물이나 이런 먹을 수 있는 게 근데 아니라 나물도 속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냥 야생에 있는 토끼풀 같은 걸 그런 것도 뜯어가지고 그걸 많이 삶아서 먹는다는 거죠. 능제라고 섞어서. 하는데 근데 그게 저 때 그랬단 말이에요. 2002년도에. 근데 지금도 그런다는 게 난 그때보다 더해졌어요. 아마 더해졌을 거예요. 이게 지금 황해도는 저는 그래도 황해도 사람이 탈북자가 많지 않아서 쌀난다고 저는 사실 부자 동네로 알고 있었어요. 네, 거기는 네.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황해도가 더해요. 다른 지역보다. 아니 나는 황해도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다가 있어서 고기라도 잡아서 많이 먹는 줄 알았어요. 바다를 또 못 나가게 하잖아요. 이게 뭔 짓이냐고요. 바다가 있으면 물고기를 잡아서 먹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탈북할까 봐 지금 그것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배도 많이 못 나가게 하고. 야, 아니 배급도 안 주고 농사 지은 것도 뺏어가면은 뭘 해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농장원들은 도둑질이 필수죠. 그래서 도둑질 해가지고 그래서 먹고 살고 도둑질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뭐 일단 뭐 북한에서 뭐 당에서 배급 안 주는 거는 농민이나 노동자나 다 똑같아요. 네, 똑같이 안 줍니다. 근데 가장 힘든 게 이제 농민인데 북한은 이제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농민 계급이 제일 밑에 계급이에요. 근데 이 노동자들은 그래도 시내에서 살다 나니까 옛날부터 그런 말 있잖아요. 머슴을 살아 큰 집 머슴을 살아야 된다고. 시내에서 주워 듣고 뭐 하는 게 많아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조금 돈이라도 벌어요. 근데 농민들은 사시장철 진짜 논밭에서 살려다 나니까 거기에만 그냥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해도 진짜 뭐 잘 모르는 분들은 장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거의나 많죠. 그래서 돈 벌질 못하잖아요. 돈을 벌질 못하고 국가에서 주는 것도 없지 하니까 풀밥을 먹는다는 건 뭐 거의나 뭐
많은 농민들이 풀밭 먹을 거예요. 아니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6.25 나기 전에 뭐 그랬잖아요. 이 부자들이 문제다. 우리 농민들이 잘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인민재판하고 뭐하고 난리쳤는데 결국은 농민이 제일 어렵다고 지금? 북한은 처음에는 그런 거예요. 농민들이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땅이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상 딱 토지개혁, 무상분배 그러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무상분배를 하게 되면 농민이 내 생산수단을 내가 갖고 있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이른바 뿌띠부르주아예요. 소부르주아. 그렇게 우리 편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딱 끝나고 나면은 전부 다 또 몰수를 해서 국유화를 하는 거죠. 국유화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그럼 농민들이 아니 지리산 들어가는 사람들이 막스를 알았겠어요? 엥겔스를 알았겠어요? 그냥 토지를 농민에게로 가니까 그냥 와 평생 태어나가지고 소장만 짓던 사람들은 눈에 뵈는 게 없는 거거든요. 총 들고 그냥 지리산 들어가는 건데 이런 사람들인데 그래가지고 지지를 했는데 나중에 다시 다 달라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뭡니까? 당을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요? 싫어하니까 이 사람들은 농민들은 기본적으로 그 뭐랄까 잠재적인 반동 세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뭐야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네, 그래서 노동자 농민의 국가라고 하지만 실제는 노동자 우선이고 맞아요. 농민이 좀 저기를 받는 거죠. 그래서 부를 때도 농민 노동자를 안 부르고 노동자 농민이죠. 아까 북한 땅에서 교동도까지 2.5km라고 그랬어요. 걸어서 넘어오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거리 차이의 삶이라는 게 너무 크게 나는 거죠. 이 농장원의 신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는 겁니까? 농장일이라는 게 워낙 힘들다 보니까 북한에서도 이렇게 농장원에서부터 좀 벗어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군대에 나가서 이제 병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상관한데 좀 잘 보여가지고 군관학교에 추천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군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나오게 되면 군관이 됩니다. 그래서 한 30년 동안 군복무 하다가 이제 전역이 되게 되면 이제 제대 군관이라는 그 우대 정책에 따라서 배치를 잘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에도 이제 무슨 뭐 어렵고 힘든 전선에 탄원한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탄광 광산들에 이제 갔다가 다시 또 직업을 바꾸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이제 199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노력이 계속 빠져나가다 나니까 인력이 없어지진 않아요, 농촌에. 그러다 나니까 1990년대 초쯤에서 이제 김종일이 방침이라는 걸 내려가지고 농장원들 이제부터 다 고정시켜라. 그렇게 돼서 이제 농장원들이 어디 다른 데 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뭐 최고 지도자가 세습되는 것뿐 아니라 농장원도 세습이 됩니다. 그럼 못 움직이네? 농장원의 자녀는 농장원의 자녀는 군대 갔다가 제대돼도 무조건 농장에 가야 돼요. 아니 이게 무슨 17세기 조선 그거 아니고. 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아니라 그냥 조선 파트 2, 시즌 2 더 안 좋은 버전이에요. 그 조선에서 그 당시 이제 4대부라고 쳐요. 부자인가 아닌가를 뭐로 판단했을까요? 부자인가 아닌가? 땅이라고 생각하시죠. 땅 문서 아니에요. 노비 숫자. 노비 숫자. 노비가 몇 명인가에 따라서 넌 부자냐, 내가 더 부자다 이거 가지고 판단했거든요. 그럼 봐봐요. 내가 4대부고 내가 노비를 100명 데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노비가 비노비와 결혼했어. 그럼 얘를 노비로 만들어 버린대. 그리고 또 이 두 커플 사이에서 애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연자제를 정해가지고 네 아빠 엄마가 노비였으니까 넌 무조건 노비야. 이런 식으로 재산을 불려나갔다고요. 이것 때문에 조선이 망한 거거든, 솔직히 말하면. 이게 지금 이 2024년도에 우리 북쪽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지금 대놓고 신분 세습 연자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 저는 근본적인 해결은 그 개혁 개방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제 발전도 일정한 정도의 그 자기 상승선을 긋게 되면 스톱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북한에서 김정은이 자력갱생을 요구한다고 해도 내적인 여인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투자를 받든가 외자를 자기네가 받아야 되는데 항시적으로 이렇게 어림없는 계속 독재 체제 그렇기 때문에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 근본 해결책이 독재가 없어져야 되는데 진짜 해결책이 안 되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출신 성분이 농장원인 분들은 그럼 결혼도 마음대로 못 하고 아니면은 같은 출신 성분이어야지 이게 결혼하고 연애할 수 있는 건가요? 북한에는 이제 4개 계급이 있단 말이죠. 이제 첫 번째가 군인 계급, 그다음에 사무원 계급, 노동자 계급, 농민 계급이 있어요. 이제 다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 계급은 농민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 계급하고 만약 농민 계급하고 산다 하면 농촌 진출 대상이 돼서 계급 혁명이 자동적으로 농민으로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계급에서 농민이 밑에 계급으로 내려가는 거죠. 노동 계급이나 군인 계급이나 사무원 계급은 웬만하면은 농민하고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제 주변 친구들만 넣고 봐도 다 그래서 농장원들은 농장원들끼리, 그래서 직장 사람들은 직장 사람들끼리 대부분 그렇게 결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미령 씨 같은 경우는 연애하면서 동거까지 했잖아요, 그때. 나 이제 그게 진실인지 좀 알아봅시다. 북한에서 동거를 어떻게 된 해요? 거예요, 그게? 남편이 진짜 처음 봤을 때 멋있고 옆에 있다고 거짓말하지 마. 솔직하게 정말. 멋있었어요? 멋있지 않나요 지금도? 북한 남자들은 대부분 키들이 작거든요. 근데 남편은 키도 크고 그래도 뭐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고, 북한에서는 뭐 연예 일반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탈 수준이 안 돼요. 그렇죠. 당 간부들, 보안원 뭐 이런 사람들이나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은 뭐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고 있고,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고 있고. 되게 핸드폰도 되게 건방진 표정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표정 뭐야? 전 이런 이야기보다는 좀 굉장히 좀 매너 있는 남자가 돼서 밝다고 할 줄 알았는데 어디서 만나셨어요? 뭐 길에서 우연히 처음에 만나게 됐는데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우연히. 그러니까 물론 저희 와이프가 살고 있는 그 동네 주변에 그 무슨 계열 같은 데인 거죠. 근데 거기에 애들을 데리고서 어떤 선생님 두 분이, 하나는 아주머니고 하나는 처녀인데 처녀가 제 와이프였던 거죠. 근데 그렇게 둘이가 이렇게 애들을 몇 명을 멀고서 쏙 나와서 물가에서 물장난을 시키는 거예요. 아, 낭만 있다. 그래 거기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었거든요. 더우니까. 그러니까 오토바이 세워놓고 그늘 밑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면서 빨고 앉아 있는데 그 장면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가 또 다리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다리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그런가 보다 봤는데 거기에 처녀로 보이는 여자가 이렇게 내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한테 아이스크림을 사는 거예요. 지금 사는데 애들 인원수에 해당되지 않은 개수를밖에 살 돈이 없었나 봐요. 그때. 그러니까 좀 달라고 얘기하고 그 아주머니가 못 주겠다고 하니까 외상해 달라. 나 어디 산다. 이게 얘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 앉아서 어디 살고 있네 하는 걸 들은 거죠. 그냥. 그걸 보시면 안 되지. 또 닦고 그래서 듣는데 그냥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왠지 갑자기 오지랖이 나온 거예요. 그냥. 네, 오지랖이 나온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그냥 그 아주머니 그거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도 좀 의아한 표정으로 네? 하고 바라보고 제 와이프는 그냥 이 아저씨가 뭔데 뭐 사는 거야? 이런 이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나가다 말이야. 일꾼이 말이야. 당일꾼이 말이야. 애들 좀 생각하는 마음에 그럴 수도 있지. 아니 뭘 이상하게 그럴 게 뭐가 있나. 받으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악력 있어. 그러니까 제 와이프도 그냥 모임모임 하면서 그냥 네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겨우 반쯤 절반을 하고 인사를 하고 그러면 가버린 거예요. 네. 근데 그때는 뭐 그게 아주 우연이고 뭐 그렇게까지 발전할 줄 몰랐죠 사실. 예, 그러니까 이게 첫 만남이었고. 운명이다. 아니 아이스크림 그 나머지 값을 지불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지불했죠. 지불했죠. 지불 안 하면 되나요? 장사꾼도 안 줘요. 북한에서는 람보르기니야. 아, 그렇구나. 북한에서는 람보르기니야, 이 스포츠를 오토바이는. 타는 남자가 갑자기 거기서 음식값을 지불을 해주고. 어떠셨어요? 그때? 처음에는 뭐지? 모르는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값을 내주겠다고 하는데 이 아저씨 뭐지? 하고 처음엔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당 간부처럼 명령어조로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 동무 뭐 이러면서 받으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안 받으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받아가지고 갔어요. 안 받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네. 남편은 로맨스에 시작했는데 아내분은 약간 공포스러운. 스릴러였어요. 자, 두 번째 만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또 이제 이 만남이 이어지게 됩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오토바이가 펑크난 거예요. 또 그 근방을 지나가는데 하필이면 그러니까 목적지에 갔다가 오다가 약간 냄새가 나는데.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펑크가 났는데 아니 제 와이프의 집을 찾아가려고 간 게 아니고요. 그렇죠. 오토바이가 펑크가 났는데 그때가 좀 오슬비가 왔거든요. 온몸은 그냥 다 이렇게 비에 젖어가지고 오고 있는데 어떤 등성이를 올라오는데 오토바이가 갑자기 싱싱 잘 올라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쭉 보니까 그 어떤 아주머니 밀더라고 해서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면서 올라온 거죠. 제가 그 사례 표시로 돈 5천을 꺼내준 거예요. 돈 5천을 꺼내니까 북한은 아직도 사람들이 좀 어질고지식한 게 마치 사람의 뭐 마음을 도우려고 이렇게 한 거를 돈으로 산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저 이거 받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면서 거절을 하더라고요. 내가 실수를 했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미안해요. 제가 뭘 몰라서 정말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떼고서. 근데 한 몇 발자국을 갔는데 갑자기 아차 머릿속에 든 게 이제 비가 오는데 이제 누구네 집을 두드려가지고 이 오토바이를 맡깁시다 하고서 맡기고 나는 지나가는 택시를 타고서 집에 갔다가 나중에 와서 이 화물차에다 이걸 싣고서 가려고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아줌마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갑자기. 그렇죠.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몇 발짝 가는데. 그래서 저기 아주머니 하고 찾은 거예요. 이 오토바이 좀 맡겨놓자요, 집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좀 맡겨달라고 하니까. 뭐 집도 좁고 북한이 또 워낙에 도적놈이 많으니까 남의 물건 맡았다가 도적 맞으면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잘 맡기시라 하더라고요. 그런 걸 사정했어요, 통사정하면서. 그러면 빨리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갖다 집에다 놓은 거예요. 하루 종일 비를 맞았지 땀을 흘렸으니까 집에 가서 몸살이 난 거예요. 아이고. 한 3, 4일을 앓다가 간 거예요. 그때 가려니까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지금. 근데 또 이제 돈 갖다 주면 안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를 준비한 게 뭐 소주도 한두 병 사고 무슨 뭐 사탕이나 과자, 무슨 과일 같은 걸 좀 사가지고 이렇게 들고서 갔어요. 가서 변명을 한 거죠. 이렇게 돼서 늦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러면서 그 집에 갔는데 아버님이 계신데 들어와 뭐 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또 앉았어요. 그러니까 또 판이 길어진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소주를 한 잔씩 마시는데 얘기를 하는데 퇴근을 해서 들어오는데 제 와이프가 들어온 거예요. 제 와이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 이렇게 된 거지 그냥. 그러니까 나는 놀라서 바라봤고 제 와이프도 그냥 놀란 듯한 인상을 보고 바라보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도 이건 우연치곤 너무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이야 이거 너무 뭔가 이어주려고 이 뭔가. 남자가 있어. 밥 먹고 있어 더군다나 아빠하고 술 먹고. 기분이 어땠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무슨 일이지? 하는. 기억은 났어요? 그 사람인 거? 그렇죠. 아이스크림 밥 받으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구나. 아니, 그렇게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이 사람 뭐지? 처음엔 진짜 의아해가지고 말이 다 안 나가더라고요. 아까 주소를 알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오토바이를 끌고 갔다가 내려왔다가 아니라니까 내려왔다가. 이건 운명이다. 야 무서운 건 뭔지 알아? 딸이 아이스크림을 했을 때 저 남자가 계산한 걸 보고 그때 뒤에 나무에 있던 장모님은 저 오토바이를 따라가자. 장모님의 큰 장모님이 실렀구만. 장모님의 그림이었구나. 그 우연찮은 아이스크림 값 얼마가 사실은 그 인연에서 지금 남한까지 오게 되는 여기까지 오게 되는 그 이제 출발점이 된 거예요. 진짜 인생 모른다 인생 몰라. 그때 그 선생님이 두 분 다 아주머니였으면 안 사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희 남편이 좀 배려심도 많았고 많이 다른 분들을 많이 생각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 찍은 거 있잖아요. 가난한 집들 아이한테 떠나주고 이런 영상을 찍는 게 정의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잘못됐다는 거에 대한 인지도 하고 좀 누군가를 도우려는 마음도 있고 해서 이게 또 인연이 돼서 이런 좋은 만남을 또 갖게 된 것 같아요. 인연이 된 두 사람 이제 어떻게 사귀게 되는 거예요? 일단 호감을 느꼈어야 되죠. 그때 여동생처럼 내가 챙겨주고 어디 시내 같은데 장보러 벌 갔다 올 거면 지금 오토바이 꼬물이 태워서 이렇게 같이 갔다 오고. 오토바이는 어떻게 어디를 잡아요? 타면? 허리를 잡아요. 뒤에 잡나요 어디? 처음엔 허리를 안 잡았어요. 그냥 뒤에를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넘어지는데. 남편이 저한테는 오빠가 없으니까 그냥 잘해주고 하니까 그래서 오빠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8년 연하거든요. 하니까 나이 차도 크고 하니까 그걸 뭐 여자라고 생각지 않았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날 제가 그냥 너무 좀 크나큰 실수 같은 실수를 한 거예요. 뭡니까? 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냥 너무 그냥 자랑스럽고 너무 이쁜 거예요. 그냥 귀여웠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나도 모르게 키스를 해버렸고. 여동생이랑 키스를 해버렸고. 여동생이랑 아니 자꾸 귀여운데 갑자기 키스를 한다고요? 이분이 지금 왜요? 동생이랑 아니 자기 친동생이 너무 이쁘다고 키스를 해요. 말씀하시네요. 8살 아내가 아니라 좀 들어보세요. 키스. 어땠어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바로 밀치고 도망갔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봤는데 눈도 못 마주치겠는 거예요.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보면 제가 먼저 뛰고 있어요. 피하고 남편도 좀 피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아 이거 내가 너무한 것 같다. 갑작스럽게 들이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니까 뭐 선물도 건네고 그렇지. 뭐 이렇게 뭐 단계별로. 뭐 식당도 같이 가고 그다음에 뭐 손도 좀 잡으면서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야 되는데 안전포고도 하고. 네, 너무 달도 좀 봐야 될 거 아니야, 달도. 좋다 막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너무 갑작스럽게 들이댄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내가 너무 그냥 과속진도 나갔네.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차차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제 와이프 생일 때 제 와이프를 좀 감동시켰거든요. 네. 뭐 직접 당신이 좀 이야기 좀 해줘. 직접 당신이 좀 이야기 좀 해줘. 그때 엄청 감동됐어요. 이거요. 그러니까 이야기하거든요. 들어봅시다. 생일날 북한에서는 진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뭐예요? 그 스마트폰이 2418이라고 새로 나왔었는데 네. 그 핸드폰을 생일 선물로 사주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주면서 집에 가서 열어보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남편은 가고 예. 집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 열어봤어요. 근데 그 핸드폰이 들어있더라고요. 농장원들 중에 핸드폰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아, 많지는 않아요. 그쵸? 그냥 말단 간부들 그런 사람들만 가지고 있어요. 와 엄청 큰 거네요 그러면. 자, 어찌됐건 이제 두 사람이 연인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연인의 관계에서만 끝날 수가 없잖아요. 양쪽 집안에 일단 또 문제가 이제 생겨야 되는데 부모님을 이제 찾아뵀을 것 같아요. 네, 제일 먼저 초가집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우리 허락해 주세요. 뭐 우리 앞으로 계속 만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장모님이 제일 좋아하셨고요. 그리고 장인어른은 좀 반신반의하는 그런 표정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영 뭐 안 된다고는 안 했고,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우리 계속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장모님이 계속 만나기만 할 거면 그 시작도 하지 말라고. 만나는 게 아니라 책임지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라라는 아니고 나쁘다고는 안 한 정도로 됐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그 정도로 해놓고 그리고 저희 집에 간 거지. 그러니까 집에 가기 전에 물론 제가 저희 엄마한테 설명을 드렸고 내가 한번 집에 데려올게요.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반대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농장원 촌이라는 이야기를 입 밖에 못 꺼낸 거예요. 그것까지 못 꺼내고 그냥 여자가 있는데 뭐 몇 살이고 뭘 하고 이런 식으로 다른 이야기만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듣어보더니 뭐 좀 어린 것 같은데 너무 어리지 않냐? 아, 난 그게 좋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냥 그럼 데려와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 왔죠. 와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집에 갈 때까지만 해도 와이프한테 준비를 시킨 게 이제 우리 엄마가 어떤 말을 물어보고 하면 다른 소리 더 하지 마. 내가 끼어들어서 내가 말을 이렇게 할게 하고 당신은 예 아니요로만 답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하고 갔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부모님들은 뭘 하시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물론 끼어들어서 어떻고 설명을 많이 했는데 저희 엄마가 자꾸 파고들고 하니까 저희 와이프가 고지가대로 다 말한 거예요. 그냥 어디 농장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냥 고전까지만 해도 기분이 좋았고 밥까지 부엌 설거지를 해서 밥까지 들여서 같이 먹었는데 오후에 저희 엄마 기분이 싹 변한 거예요. 그냥 변해가지고서 안 좋아하셨지. 그냥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시어머니 반응 그때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저한테 말하는 건 물론이고 밖에 나와서 설거지하고 뭐 할 동안 계속 남편한테 너가 모기가 모자라서 뭐 농포하고 사냐 하고 계속 그러면서 반대를 하면서 계속 많이 다투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진짜 나 때문에 다투는데 나만 없으면 다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심정이 많이. 근데 또 이야기를 우리 부모님, 미령 씨 부모님한테 저 집에서 반대. 그러면 이 집도 그렇지. 아, 네. 이 집도 기분 나쁘죠. 자존심이 센 집 같은데 보니까. 네. 더군다나 저희 아버지는 가부장적인 성격이라서 한 번 아니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어머님이 반대하시니까 저희 집에서도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럼 살지 말아라. 너도 진짜 뭐이가 저기에서 그 반대하는 집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냐 굳이 그러면서 살지 말라고 하니까 한 달 동안 헤어졌어요. 누구랑? 남편이랑. 남편이랑? 네. 그러니까 양가의 반대가 다 있으니 네. 한 달 동안 못 만나는. 네, 한 달 동안 헤어져 있으면서 부모님들이 제가 자꾸 생각나서 하고 하니까 남편이 첫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잊게 하기 위해서 손자리들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중매. 근데 분간도 있었고 뭐 교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같은 그 농장원 말단 간부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마음에가 안 들더라고요.
오토바이 탄 남자를 만나고 진짜 지금 보니까 진짜 이제 막 그 사람 생각만 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남편이 더 정의롭고 그쵸. 진짜 잘해줬었거든요. 아니 그래서 엄마한테 어필하잖아. 보통 딸들은 이럴 때 밥을 안 먹건 맨날 울건 뭘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들어줄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들은. 그래서 그거 들어줬다면요. 여기 같이 버시고 나왔어요. 그거 들어줄 정도라면. 그 정도로 백힌 부모들이에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지막엔 그냥 부모들 일하러 나간 사이에 짐을 챙겨가지고 가출을 한 거예요. 멋지다. 이야. 이 남자만 보고 나가는 거잖아요. 또 남편을 전 다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한데도 아마 그때 진짜 난 이 너무 멋있다. 사랑에 관한 아주 유명한 잠언 있죠. 어떤 부모가 20년 동안 최선을 다해 키운 아이를 어떤 사람이 20초 만에 바보로 만들어. 자, 이제 이력 씨와 이제 미령 씨의 그 러브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두 분의 만남에서 오늘까지가 굉장히 어떤 금기의 연속입니다. 친동생처럼 느껴진다고 해놓고 이제 키스를 시도하면서 첫 번째 금기가 이제 시도가 되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거의 범죄처럼 취급하는 이제 동거를 하게 되거든요. 북한에서 그렇죠.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파격적인 건데, 근데 급기야 탈북을 하자라고 하는 북한 사회에서 마지막 금기를 들고 나옵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난 안 갈 테니 남편 혼자 가라고 했어요. 저는 부모도 여기가 거기가 있고 형제도 있으니까 그냥 남편 혼자 가라고. 남편은 어머니도 데리고 나가시고 그리고 동선에도 친정 어머니나 동생이랑 다 데리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 부모님들은 너무 당에 충성해가지고 설득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안 나가겠다. 혼자서 오빠 혼자 나가라 했어요. 탈북이라는 게 보안에 보안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친구한테도 말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님한테도 잘못하면 큰일 날 얘기인데. 제 아내 이 두뇌를 좀 세뇌시키고 좀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제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든다면 제 와이프가 예전에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었던 일인데 한국 음악이나 뭐 K-팝 가수들의 뭐 항상 듣는 그런 노래나 이런 걸 평소에 항상 늘상 들었었고, 그리고 영화 같은 거를 보여주게 되면 되게 혹시라도 나중에 어디 가서 발각돼서 신문을 받을 때 알고 본 거하고 모르고 본 거하고 또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프닝을 다 삭제하고요, 자르고요. 그리고 내용만, 그래서 팩트적인 내용만, 대한민국의 사회 환경을 볼 수 있는 그럴 만한 콘텐츠들 많이 기본적으로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그러겠네요. 왜냐면 너무 어리기도 했고 남측에 대해서 상상도 못할 사람이니까 지금 드라마도 안 봤고. 일단 아내가 못 가 하면은 거의 끝나는 게 아니죠. 제가 집요하게 정말 아내를 설득했죠. 그러니까 뭐 맨정신에 버티기가 힘들어가지고요. 그 한 5kg 정도 되는 그 술통에 술을 거의 다 빈속에 깡술로 마시면서 얘기를 계속해서 집요하게 했죠. 그러니까 뭐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 딱 던진 얘기가 됐어. 그럼 또 우리 가족은 나가라고 하고 나 안 나갈 거야. 나 당신하고 살 거야. 나 여기 떨어져서 당신하고 영원히 할 테니까 안 갈래 나.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 와이프의 표정이나 말하는 걸 보니까 좀 흔들리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 제가 또 바싹 몰아붙인 거죠, 사실. 당시 임신한 아기가 있었던 상황이고요. 나중에 아기를 낳아서 키우자 여기서 키우면서 살면서 나중에 우리 자식이 성장할 때 고스란히 이 지역에서 고생을 맛볼 때 꼭 부모를 탓하는 그런 은밀이 날 때가 있어. 그럴 때마다 나는 꼭 자식한테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해 줄 거야. 뭐라고요? 네 엄마가 주장을 해서 여기 남은 거야. 네 엄마가 주장을 해서 여기 남은 거야. 아이한테. 예, 아빠는 가려고 했었어. 뭐 거의 협박이잖아, 이거는. 아니 협박 아니야. 엄마 현실이니까요. 현실이야. 네 애는 여기서 이러고 살까? 우리 애는 진짜 접근을 잘하셨다. 쌀 400g 구하러 다닐 거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내는 이제 맞아, 나는 이제 엄마가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나는 괜찮은데. 네. 어쨌든 임신 6개월이라 가지고 만약 자식에 대한 생각은 있었는데
남편이 자기도 안 나가겠다는 말에 진짜 감동이 됐었는데 그리고도 나갈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남편이 그럼 우리 여기 남아서 살자. 살면서 애가 태어나고 이제 크면 아빠는 나가려고 했는데 너희 엄마 때문에 못 나갔다. 네. 다 말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막 심장이 들컥하는 생각도 나더라고요. 내가 살았던 삶을 내 아이에게 다시 살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나도 이젠 내 부모의 자식이 아니라 나도 이젠 내 아이의 엄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진짜 누구보다 아이들 사는 네. 거 형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타가서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한국 드라마도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가서 TV에서 보던 것처럼 이런 삶을 살게 할 것인가 하다가 가자. 그렇죠. 남편 따라서 가자 하고서 먹었어요. 네, 공감이 되는 게 저희 아빠도 이제 결국에는 저랑 제 동생, 딸이 둘이나 있으니까 네. 얘네까지 여기서 이런 끔찍한 삶을 살게 할 순 없다. 그렇죠. 얘 미래가 없다. 가자 해서 우리 때문에 결국은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접근을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애한테 말할 거다. 맞아.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력 씨.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이제 그 탈북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내분께서 고향에 있는 부모님을 잠깐 뵙고 마지막 인사를 좀 드리고 오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쭉 여기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정말 그 당심이 투철하신 분인데 어떠셨어요?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걱정되겠다. 저희 와이프가 물론 승낙을 하고 따라가겠다 이렇게 했지만은 저는 그게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에 와서도 돌이켜보면 그때 상황에서는 제 와이프 심정이 진심이었어요, 사실. 진심으로 가겠다고 한 건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진심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냥 계속해서 감시 수준으로 그냥 와이프를 놔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 와이프가 마음이 부모님들을 한번 보고 싶다, 집에 한번 가보자, 자꾸 이걸 제게 저러니까 함께 따라갔지만은 계속해서 아내를 집요하게 신경전을 건너세우고 감시를 한 거죠. 안방에서 뭐 아래 방으로 내려오면 뭐 따라 나오고 밖으로 나가면 밖에 따라 나가고 거의. 혹시라도 말을 할까봐 예. 걱정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일부러는 아니지만 어떻게든 이제 들킬 수 있으니까. 엄마 나 이제 못 볼지도 몰라 이런 소리라도 했다가. 그러니까 뭐 엄마가 부엌에서 밥을 하는데 거기에 나와서 엄마가 어선도서 얘기를 하면서 뭐 반찬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럴 때 저도 그냥 따라 나와가지고서 제가 근데 북한에는 좀 아직 그 남자들이 그 주방에 들어서 그러는 거를 좀 별로 좀 나쁘게 생각하거든요. 이상하게 하니까 뭐 남자가 이런 데 나오냐고 들어가라고 장모님이 그러시는데 나는 좀 모자란 척을 더 한 거예요. 연기를 더 했어요. 제가 이러고 삽니다. 집에서 솔직히 밥은 제가 하겠어요. 이런 구라까지 치면서 그냥 곁에 계속 있은 거예요. 뭐 그 상황에서는 장모님이 오히려 많이 사랑해주고 사랑받는 모습 보기 좋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동거할 때는 한 번도 안 갔어요. 안 갔다가 그때 마지막으로 그때 한 번 가봤을 때 그때 갔는데 부모들이 근데 엄청 잘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엄청 남편한테도 잘해주고 저한테도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는 제가 가면 뭐 능력도 없는 놈이 뭐 남의 뭐 딸을 데려다가 뭐 책임지겠다고 그냥 입만 털고서 내용 없는 소리 하던 게 뭐 왔냐고 하면서 문전박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안 간다고 해서 맘 먹고 안 갔었는데 3년 만에 갔는데 엄청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미안한 그 마음을 표출하듯이 엄청 잘해주시더라고요. 또 이력 씨가 또 이렇게 사랑꾼 같은 면모를 또 보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거기서 또 많이 풀어지셨을 거고 부모님들은 모르셨지만 이게 부모님을 마지막 보는 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마지막이라 가지고 근데 엄마 우리 애가 흰머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염색약이 없어서 또 염색약을 사러 갔어요. 그래서 염색약을 사다가 엄마 머리를 염색을 다 해줬어요. 해주고 그날따라 왜 엄마하고 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 엄마하고 자겠다고 하니까 엄마도 뭐 싫어하는 눈치는 아니더라고요. 남편도 또 같이 자겠다고 하니까 그 아랫방에서 저랑 남편, 어머니 이렇게 3명서 같이 잤어요. 그래서 누워서 이 말 저 말 그냥 생활적인 얘기를 하다가 그냥 어머니는 잠들더라고요. 근데 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밤새도록 그냥 울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엄마랑 단둘이 있었다면 엄마 좀 긴 시간 못 볼 것 같아라는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못 해요? 네. 그렇죠. 엄두를 못 내요?
네. 저희 부모님들은 진짜 당에 충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뭐 그냥 연애 밥을 먹으면서도 말을 하다간 아니 한마디로 뭔 소리냐면 TV에서 어디 현지 시찰을 하셨다 원수님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먹던 수저를 넣고서 중중하게 그걸 보면서 엄청 고생을 하시네 우리 원수님께서. 원수가 다리 저는 진짜 그래요? 예 다리를 약간 걸음걸이에서 저는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힘드셨으면 무슨 병이 오지 않으셨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볼 때 와, 저럴 수가 있지? 이건 말도 안 하는 되는 거예요. 네. 오랫동안은 진짜. 아, 그러니까 딸 입장에서 생각해도 아빠 우리 남측으로 갈래는 도저히 못 꺼내는. 딸 사이라도 아마 신고했을 거예요. 그 정도? 네, 그 정도로 막 당에 그렇게 충성했어요. 그날이 또 마지막 밤이 된 거잖아요. 지금 또 혹시 다시 돌아간다면 혹시 해드리고 싶은 말이나 아니면 이거 이 말을 그래도 한번 해볼 걸 뭐 이런 후회하는 게 좀 있나요? 많죠. 많아요. 일단은 부모들이 그러니까 그런 당에 충성하고 하잖아요. 그런 데서 머리가 그래서 깨길 바라고 그래서 다시 만난다면 잘해주고 싶어요. 아이도 나왔잖아요. 엄마한테 편지 한 장 보낼 수 있다면 어떤 얘기 꼭 해주고 싶어요? 제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부모들도 이렇게 힘든 걸 키워갔구나 하는 생각에 진짜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다시 진짜 만날 날이 있다면 부모들한테 해주지 못한 거 다 해주고 싶고 잘 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어머니한테 다녀오고 3일 후 이제 진짜 탈북이라는 게 실행이 되는 겁니까? 마지막에 배에 타는데 발을 딛는 순간에도 내가 이 발만 한 번 안 디디면 그냥 같이 부모랑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말까 뭐 갈까 하는 생각을 했다가 나한테는 이젠 내 자식이 있지. 그래서 자식 보고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발을 디뎠던 것 같아요. 지난 6일 밤 9명의 북한 주민이 작은 목선을 타고 서해를 통해 귀순했습니다. 그때 저희 동생과 저하고 저희 동생의 처남까지 이렇게 셋이가 북한 군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북한 전투복인 거죠. 요즘 이 한국 군인들 입는 전투복이나 비슷한 그런 얼룩얼룩한 분의 전투복을 입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해군들이 일단 군인들로 오해를 했나 봐요. 제일 처음에 제 느낌에는. 그래서 더욱더 긴장을 해가지고 총구에서 나오는 그 새빨간 렌즈가 내 발밑에 와서 알른알른하는 거예요. 와, 조준경. 빨간 레이저 빨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조금만이라도 사소하게라도 좀 뭐 불손한 행동을 하고 나면 바로 오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 느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 엄청 반가워하고 환대할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몸 수색을 하고서 그다음에 조금 나아졌는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이렇게 조심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여성들이 있어서 우리 측에서는 눈치를 좀 챘을 거예요. 남자 근데 셋만 온 게 아니고. 애기들이 나중에 그러니까 그 조카 애들이 마지막에 나왔거든요, 배 밖으로. 몇 살짜리? 그러니까 뭐 당시 4살, 6살이죠. 아이고. 그러니까 이 애기들이 밖으로 나오니까 좀 분위기가 약간 좀 하얘지더라고요. 그치. 우리나라 군인 중에 이제 아빠 있을 테고, 괜찮아. 어서 와요. 뭐 이런 거 했을 거 아니에요, 또. 네, 뭐. 임신한 사실은 언제 알렸습니까? 합동 수사본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름, 나이, 뭐 살던 곳 이런 걸 조사할 때 뱃속에 아기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바로 그냥 그 말씀을 이사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냥 신속하게 움직여가지고 제 와이프를 이렇게 검진을 한 것 같아요, 바로.
그러면서 제 와이프가 아기가 잘 있는지 건강한지 이걸 보는 것 같더라고요. 하더니 그러니까 좀 나이 좀 드셨던 분이거든요. 그 직업군인 그분이 들어오시더니 저보고 이 사람 아빠 되려면 아직 멀었어. 그 말을 이제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한 다음부터는 제 와이프가 그 우리 9 식구 중에 제일 최상 대우를 받았어요. 어땠어요? 임신 이야기하고 나서 미령 씨. 진짜 북한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진짜 여성이라고도 우대하고 진짜 임신했다니까 진짜 뭐 불편한 데는 없냐 뭐 도와도 주시고 이거 초음파 사진을 봤는데 진짜 애기가 보여요. 북한에서는 볼 수 없는. 네. 태어나야만이 아는데 이건 태어나기도 전에 애기가 보여. 심장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있어. 네. 아이 심장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진짜 엄마로서 진짜 내 올바른 되게 잘했다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귀여워 어떡해. 북에서 갖고 남에서 낳은 아이? 아이쇼. 그렇죠. 아이고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원정 출산 아닙니까? 남편은 진짜 엄청 잘해주고 있어요 아이한테. 밤에도 제가 기저귀를 가는 게 아니라 남편이 일어나서 자다가 깨서 남편이 기저귀도 닦아가지고. 네. 딸바보 딸바보.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첩보 작전을 하지 못할 때 투입되는 요원들이 블랙 요원들입니다. 그런데 코드명과 실명이 넘어갔어요. 얼굴도 알려졌고 주소도 알려졌고 차량까지 다 넘어갔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 바로 납치되거나 아니면 암살이에요. 25년 전 북한에게 넘어갔던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일명 CKW 사건. 중국에서 한 달째 실종됐다. 북한이 납치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됐었는데 어떤 계기가 돼서 사라졌는가 비인계 때문에 그랬어요. 북한에서 고문과 협박을 당하면서 일부 정보를 넘기긴 했지만 탈출을 했다. 평양에서요? 평양에서 어떻게 탈출을 해요? 6개월 뒤 의문의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누구시라고요? 정중영이요?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